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2021년 3회차 지난 2021년 3월 14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 전회차 영상이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어떡하든지 간에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뭐 편집을 해가지고 드러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워낙 말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점은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대인 지각 왜곡 유형 중 판단을 함에 있어, 자, 판단을 함에 있어 이제부터 문제에서 답을 지목할 거예요. 자신과 비교하여 남을 평가하는 경향.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한 다음에 저 사람의 판단 기준을 나한테 끌고 오는 겁니다.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저희가 키워드로 보면 투영 효과입니다. 투영 효과.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을 때 사회적인 지위나 자존감이 고양되는 심리 현상. 나 이런 사람이랑 사진도 찍어. 나 이런 사람이랑 친분 관계에 있는 거 니들 알고 있어? 이런 관점이죠. 방사 효과라고 불러요, 저희가.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 이후에 들어오는 정보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처음에 봤던 이미지만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초두 효과. 뭐 개인이 가진 재능, 사교성, 용모 이런 어떤 피지컬적인 거 이런 특징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역시 내가 본 이미지가 맞아. 저런 사람이야. 후광 효과죠. 그죠? 판단을 함에 있어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거. 이거 우리가 대조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첫인상 효과는 일정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꼭 좀 기억하고 계시면 향후에 문제가 어떻게 다양화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존 포엘, 자 오랜만에 봅니다. 이 문제. 제시한 자아 개방의 5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자, 이 자아 개방 5단계 존 포엘의 내용 같은 경우는요.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자,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 실현 단계 이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이제 진실한 단계, 진실한 내용을 주고받아요. 이 단계죠. 그럼 5번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한 가지라는 소리일 거예요. 처음에는 식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이것처럼 일상적인 회화 수준이에요. 그럼 네 가지가 다 똑같네요.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일상적인 회화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정보를 주고받아요. 대학교 전공 뭐 하셨죠? 식사 어떤 거 하셨어요? 점심에. 자, 이건 저희가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자, 이렇게 되면 1번, 2번 아니네요. 3번, 4번으로 좁혀집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는 바로는 내 느낌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라고 하면 생각을 나누는 단계. 자, 이렇게 되면 답은 하나네요. 그 다음에 가면 내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기분이 별론데 라고 해놓고 끝에 가면 진실의 단계예요. 자, 이렇게 되면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순서가 다 나오는 문제는 순서를 조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괄호를 넣는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5단계, 어떻게 주고받는구나. 존 포웰의 자아개방 5단계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 중 잡음, 노이즈입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요 근래에는 쉽게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1번. 커뮤니케이션 각 단계에 존재하는 방해, 저해 요인을 말합니다. 맞죠, 분명히. 이 노이즈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어느 단계든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제한된 범위에서 현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특정한 과제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이건 특정한 과제를 할 때만 잡음, 노이즈라는 게 발생할까요? 아니죠. 이건 광범위하게 잠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문제에서 지금 제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것도 아니라 작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2번은 제한된 범위라는 게 일단 잘못되어 있고요. 네, 광범위한 범위에서 커뮤니케이션 전 과정. 죄송해요. 특정한 과제가 아니라 전 과정이에요. 전 과정.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2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3번, 4번, 5번 설명도 다 노이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읽어드리질 않느냐? 선생님들 1번, 3번, 4번, 5번 그리고 2번 보기가 잘못된 걸 수정해 드렸어요. 이걸 아예 다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해서 기억한다는 건 암기가 아니고요. 한 번은 꼭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전체를. 그래야 향후에 나올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가능하세요. 왜? 다음 문제도 2번의 내용이 똑같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누가 됐든지 간에 100%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같이 나오면 저희한테는 너무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상적인 의사소통 상태를 특정짓는 준거 기준으로 자, 이 이상적인 의사소통의 준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건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흔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마스가 제시한 내용은 저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기억도 하지만 시험을 보는 건 이외에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좀 한번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진리성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자소서에 쓰는 경우로 예를 좀 잠깐 들면 결국은 한 가지예요. 제발 자소서에 당신 이야기를 좀 쓰되 당신 이야기를 쓰되 제발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게 좀 쓰세요. 간단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쓰되 우리가 좀 알아듣게 좀 쓰세요. 이 관점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따지면 이해 가능성, 진지성, 타당성, 진리성 중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네,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 문제는 암기가 기반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제시한 교류 분석의 인간관 중 자율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자율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율성. 자율성이라는 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게 되면요. 내 의사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걸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따지면 1번. 자율성은 생리적이고 생득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1번은 맞아요. 2번. 인간 내부에는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선 이렇게 판단합니다. 3번. 인간은 재결단 선택을 통해 생애 초기의 잘못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재결단이라는 지금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재결단이라는 건 자율성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디다 쓴다? 네, 변화 가능성에 쓰는 표현이에요. 흔히 저희가 PAC 이론 중에 어디에? 네, 어덜트라고 하는 A라는 이 관점에 이해가세요? 거기다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자율성을 물어보는 문제에선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변화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갖다 잘못 끼워넣은 거죠. 이해가시죠?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4번.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자발성 및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친밀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자율성이죠. 그죠? 5번. 어린 시절 부모의 일방적 명령과 금지에 복종하면서 유보된 자율성을 스스로 되찾게 하여 포기된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래서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자꾸만 주지시키지 말라고요. 쉽게 해서 입력시키지 말라고요. 차라리 그냥 자율성에 의해서 다른 걸 선택해보면 어떨까? 이런 쪽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좋다라고도 부모 교육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교류 분석의 인간관 중에서 자율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세 번째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 가능성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접촉 경계 혼란, 저희가 접촉 경계 혼란,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중 타인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외부에 하고 싶은 행동을 자신에게 하거나 외부에서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실제로 예전에 권위자로부터 뭔가를 딱 주지받게 되면, 쉽게 해서 입력받게 되면 그걸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그래야 되는 건가 봐. 정민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래. 나는 그럼 성장하면서 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걸 투사라고 불러요. 투사. 그런데 권위자가 지금은, 절대적인 권위자가 제 곁에 없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투사 같은 형식으로 받아들였던 내용을 지금 상황에서 절대적 권위자가 없는데 필터링해서 내가 다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있던 걸 갖고 내 스스로가 이제는 나를 옥죄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 스스로를 그냥 나한테 옥죄는 관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마치 절대적 권위자가 있었을 때처럼. 이해가세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반전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반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외부에 하고 싶은 행동을 나한테 하거나 외부에서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나한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막 옥죄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이런 걸 반전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이 문제는 기억을 하세요. 이 의미에 대한 거. 다음 문제.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 보기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자, 참 정말 이 뭔가 정의한 학자, 그리고 학자의 이름과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 정말 참 안 빠집니다. 진짜 뭐 일부 시험에서는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뭐 무조건 나온다. 특히나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학자의 내용은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로 볼까요? 제품은 유형물, 고함물, 객관적인 실체인 반면 서비스는 무형 활동이나 노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므로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자, 이게 키워드죠.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적입니까? 무형적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제품인가요? 서비스인가요?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사람, 저희가 알고 있는 벨입니다. 벨이. 구매하는 대상의 본질이 유형적 혹은 무형적인가? 이거에 대한 여부로 판단합니다. 벨이라고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키워드입니다. 이해가시죠? 부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금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효용을 만들어내는 거야. 생산이란 물질의 창조가 아니라 효용을 창조하는 거야. 이런 관점은 경제학적 관점이죠. 누구의? 아담 스미스의, 야, 서비스는 비생산적 노동이야. 왜? 부를 창출하지를 못해. 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겁니다. 세이의 정의입니다. 레티넨의 정의,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일련의 활동.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레티넨입니다. 마샬,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까요? 세이의 의견을 따라가는 걸까요? 네, 세이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언제 창조할 수 있디? 네, 마샬. 자이다물, 서비스는 DPP다. Did, Process, Performance다. 그래서 서비스는 DPP야 라고 정의했던 사람 자이다물입니다. 네, 학자의 정의한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가장 손쉽게 기억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향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자, 러브락이 제시한 이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 왜 다차원적이라고 부르냐? 기준이 두 개씩이에요. 기준이 두 개 이상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값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도표에 가에 들어갈 업종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가라는 거 좀 잠깐 볼까요? 가라는 걸 지금 보시게 되면요. 회원 관계에 있어요. 회원 관계. 그리고 계속적 거래예요. 자, 회원으로 가입하다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뭘 제공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1번. 경찰이 맞을까요? 예, 회원 관계로 계속적으로 뭘 제공해 주는 걸까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저희. 그죠? 뭔가 특별하게 경찰을 찾을 일이 있을 때 실제로 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계속적 거래이긴 합니다만 회원 관계가 아니라 비회원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은 내가 이 보험회사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선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요? 비회원 관계로 있어도 보장을 해줄까요? 그렇게 안 해주죠. 그럼 일단 보험은 가에 해당해요. 계속적 거래인가요? 단속적인가요? 네. 한 번 보상해주면 계약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뭔가 보장해주죠. 그래서 보면 보험은 가에 해당하죠. 그죠? 보험은 가에 해당합니다. 렌터카, 렌터카 같은 경우 회원 관계는 이해 가시겠죠. 왜? 이쪽 렌터카 회사에 가서 내 정보를 주고 뭔가 등록을 해야겠죠. 하지만 계속적 거래인가요? 네, 그렇지 않겠죠. 이건 렌터카 말고 뭐 요즘에 리스라고 얘기했죠. 차라리 그냥. 근데 이 당시 발표할 때는 뭐 리스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겠죠 아마. 네, 80년대 관점이기 때문에. 자, 방송국이라고 하면 방송국. 예를 들어 방송국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방송국? 방송국에 뭐 라디오 방송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이건 나에 해당할 거예요. 우편 서비스. 우편 서비스는 어디 있을까요? 우편 서비스 같은 경우 얘도 라에 해당하겠죠. 라. 네, 단속적 거래. 네, 여기 필요할 때만 찾으니까요. 이해가시죠? 그 비회원 관계도 우편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편 서비스 등기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우체국에 회원 가입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이해가시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러블하게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는요. 선생님들 암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위에 아래에 있는 기준을요. 무조건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래 보기가 딱 5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역으로 갖다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러블하게 문제도 앞으로 틀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네,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문제. 리더십 이론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리더십 이론과 관련해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이론에서 다음 상황 변수 중 성격이 다른 거 뭘까요? 자, 상황 변수에서 성격이 다른 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상황이 다른 거. 네, 상황이 다른 성격이 다른 거. 자, 그럼 볼게요. 응집력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응집력. 응집력 같은 경우는 집단의 특성이에요. 집단의 특성. 네, 이 왜냐면 상황 이론이 얘기한 상황 변수라는 게 리더의 특성이 있고요, 구성원의 특성이 있고, 과업의 특성이 있고, 집단의 특성이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선생님들 보시는 기본서에 없어요. 네, 이 문제가 교재 바깥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봤을 땐 아예 그냥 이 문제를 지금 딱 봤을 때 그런 관점, 이 뭐랄까요? 교재 외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암기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보는 문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 과업의 특성, 집단의 특성인데 응집력은 집단의 특성이에요. 그럼 두 번째, 보상 체계는 뭘까요? 얘도 집단의 특성이에요. 그럼 리더의 권력, 얘도 집단의 특성이고요. 과업의 난이도, 과업의 난이도는 뭘까요? 얘는 과업의 특성이에요. 의사결정의 구조, 얘도 집단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리더의 특성, 구성원의 특성, 과업의 특성, 집단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면 얘는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에서 다음 상황 변수 중 성격이 다른 걸 하나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다른 곳에 속해 있다는 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암기가 필요하십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개론.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자, 시장 방어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지 전략, 그다음에 보복 전략, 적응 전략이에요. 근데 그 중에 보복 전략에 해당하는 거. 자, 보복 전략은 가장 공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격적이라는 얘기는 딱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금전에 관련된 거, 쉽게 해서 돈에 관련된 거, 또 하나가 기간에 관련된 거예요. 기간. 네. 쉽게 해서 뭐 시간, 이 기간, 뭐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죠.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을 갖고 구별을 좀 하시면 조금이라도 쉬워요. 1번 집중 광고. 얘는 어디 있을까요? 집중 광고. 집중 광고. 얘는 저지 전략에 있어요. 저지 전략에. 서비스 보증. 자, 서비스 보증. 얘도 저지 전략에 있죠. 높은 전환 비용. 네. 옮겨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얘도 저지 전략에 있어요. 가격이나 판매 촉진. 자, 가격, 돈 얘기합니다. 네, 보복 전략입니다. 5번 입지, 유통 통제. 자, 이건 뭘까요? 입지, 유통 통제. 네, 얘도 저지 전략에 있습니다. 결국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다 경쟁업체가 들어올 때 시장 진입 비용을 높인다든가 실제로 이 들어왔을 때 기업의 예상 수입량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략인 저지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가격이나 판매 촉진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보복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것도 암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보복 전략, 저지 전략, 아니 저지 전략, 보복 전략, 적응 전략 세 가지 중에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요. 앞서 보셨던 영상하고 다르게 굉장히 단답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교재 바깥에 있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개론에서 이렇게 교재 바깥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조금 최근래 시험을 보면 조금은 특이한 방식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난 충분히 문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도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고, 또 한번 저희 거 홍보를 좀 하면 나는 이 영상 말고 나는 조금 더 구체화된 자료, 문제를 풀 수 있는 뭐 팁이 됐던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다 불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원한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사진 위에 게 저희 네이버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사이트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글들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면 조금 안타까운 건 유료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시험 대비하는 자료를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하나만 구매하시는 분한테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해 드려요. 뭐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왼쪽에 보시는 저런 문제풀이 분석 자료에 대한 거,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분류해 놓은 자료,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통합본 자료, 정말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뭐 현조라는 어떤 커뮤니티, 어떤 기출문제집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들입니다.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래 보시는 저 세 가지가 저희가 이번 해에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이북 형태로 다 출판해 놓은 문제집들입니다. 저 세 권 중에 한 권만이라도 구매를 하시면 나머지 두 권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 카페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저희가 CS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